해저 이만리, 줄 베른글, 에두아르 리우 외 그림, 김주경 옹김. 해저 이만리 1부 2장 찬반양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 즈음 나는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황무지에서 과학 탐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 자연사 박물관의 교수 자격으로 나를 탐사 계획에 합류시켰다. 네브래스카에서 6달을 보낸 뒤 나는 귀중한 수집품을 잔뜩 가지고 4월 말쯤 뉴욕에 도착했다. 프랑스로 출발하는 날짜는 6월 초순으로 잡혀 있었다. 그래서 귀국 날짜를 기다리며 수집한 광물, 식물, 동물 표본들을 분류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때마침 스코티아호 사건이 터진 것이다. 나는 한창 문제로 떠오른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 나는 미국과 유럽의 모든 신문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나 그뿐 거기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에 곤혹스러웠고 내 의견을 확실히 세우지 못한 채 그저 양극단 사이를 오갈 뿐이었다. 무언가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스코티아호가 입은 상처 자국에 손을 대어 보라.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괴물 문제로 인한 열기가 몹시 뜨거웠다. 별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떠다니는 섬이라느니 손에 잡히지 않는 암초라느니 하던 가설을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 암초에 엔진이 달려있지 않는 한 어떻게 그처럼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겠는가? 떠다니는 선체, 즉 난파선의 거대한 잔해라는 가설도 같은 이유로 논의의 범위에서 빠졌다. 역시 이동 속도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남는데 그에 따라 사람들은 각각의 전혀 다른 견해들을 지지하는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한쪽은 가공할 힘을 가진 괴물이라는 의견을 지지했고 다른 한쪽은 놀라운 속도를 내는 잠수함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수긍이 갔던 잠수함이라는 가설은 신대륙과 구대륙의 실시한 조사 끝에 논의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한 개인이 그런 기계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거대한 잠수함을 언제, 어디에서 만들며 어떻게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단 말인가? 오직 정부만이 그런 파괴적인 기계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전쟁 무기의 성능을 보이려고 안다라는 이 파괴적인 시대에는 한 나라와 다른 나라들을 모르게 놀라운 무기를 실험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샤스포 소총 다음에는 어랭가, 그 뒤에는 장갑 포함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반동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 무기라는 가설도 정부들의 선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대륙 간 해상 교통의 곤란은 공익이 걸린 문제였으므로 각 정부의 정직성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그런 잠수함을 사람의 눈에 피해 어떻게 만들었을 수 있을까? 개인이 그런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경쟁국들로부터 모든 활동을 집요하게 감시받는 나라로서도 분명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프로이센, 에스파냐, 이탈리아, 미국, 심지어 터키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모니터호 같은 장갑
포함일 것이라는 가설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결국 수소파 언론이 쏟아내는 신랄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괴물이라는 주장이 다시 떠올랐다. 사람들의 상상력은 전부 다 더 부풀어 올라 말도 안 되는 가공의 어류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내가 뉴욕에 도착하자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 내게 자문해 왔다. 나는 프랑스에서 심해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두 권짜리 책을 출판했었다. 이 책은 학계에서 제법 높은 평가를 받아서 나는 박물학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은 내 의견을 요구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켰으나 얼마 안 가서 내 생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더군다나 뉴욕 헤럴드지가 존경하는 파리 자연사 박물관 교수 피에르 아로낙스 박사에게 의견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독촉해왔다.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계속 침묵으로 버틸 수만은 없어서 입을 열기로 한 것이다. 나는 정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여러 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다. 그리하여 4월 30일 자신문에 제법 충실한 내용의 기사를 발표했고 그 다음은 그 발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가설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다른 가설들은 모두 배제되었으며 강력한 힘을 가진 바다 생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주 깊은 바다에는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측심의도 닿을 수 없는 곳. 그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곳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으며 수심 2만부터 2만 5천 미터에 살 수 있는 생물은 도대체 어떤 종일까? 그런 동물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문제의 답은 양자택일의 형태를 띈다.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생물을 모두 알거나 혹은 알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다. 만일 우리가 모든 생물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즉 자연이 우리에게 아직 감춰진 어류가 있다면 측심의도 닿지 않는 바다 밑에서 살 수 있는 구조를 지닌 물고기나 고래, 더 나아가 새로운 종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물이 어떤 사건 아니면 어떤 변덕에 의해 이따금씩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생물을 알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바다 생물의 목록에서 문제의 동물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나는 일각고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싶다. 바다의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일반 일각고래는 길이가 18m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 크기를 5배, 10배로 늘려보자. 그리고 이 고래의 동체에 비례하는 힘을 부여하고 공격 무기인 뿔의 크기와 힘도 키워주면 우리가 찾는 동물이 될 것이다. 그런 동물이라면 3년 후에 승무원들이 짐작한 크기, 스코티아호 선체에 구멍을 내는데 필요한 힘과 도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일각고래는 상아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어떤 박물학자들은 이 무기를 미늘창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강철처럼 단단한 이빨이다. 간혹 다른 고래의 몸에서 일각고래의 이빨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일각고래의 공격은 언제나 성공하기 마련이다. 한 번은 마치 드릴로 술통에 구멍을 내듯 이빨을 배 밑창에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갖은 고생의 끝에 간신히 제거한 일도 있었다. 파리 대학 의학부 박물관에 보관된 일각고래의 이빨은 길이가 2m 25cm에 이뿌리의 지름이 무려 48cm나 된다. 자, 그보다 10배 강력한 무기와 힘을 지닌 일각고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게 덩치를 키운 다음 그 동물을 20노트의 속도로 달리게 해보자. 그러면 그 동물은 우리가 목격한 재난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충격을 배에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바다의 유니콘을 지지할 생각이다. 물론 이 바다의 유니콘을 그냥 미늘창 정도가 아니라 장갑순행함이나 저놈처럼 상대 군함을 떠받아 파괴할 수 없는 충격을 가지고 군함에 버금가는 크기와 운동력을 지닌 일각고래를 말한다. 밝혀지지 않은 이 현상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느낀 것과 달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마지막 말은 나의 소심함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나는 교수로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지키고 싶었고 미국인들에게 지나친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미국인들이 웃을 때 너무 대놓고 웃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로서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놓은 셈이었는데 그럼에도 속으로는 괴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 내 기사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고 상당수의 지지자를 불러모았다. 내가 내놓은 해답은 자유로운 세상의 날개를 펴게 만들었다. 본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어마어마한 상상을 하기 좋아한다. 게다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살기에는 확실히 바다가 최적의 장소이다. 코끼리나 코뿔소 같은 육상 동물들을 난쟁이로 만들어버릴 만큼 거대한 생물이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인 것이다. 포유류 중에서 엄청 큰 종으로 알려진 고래들이 살고 있는 바닥에서는 어쩌면 엄청나게 큰 연체 동물이나 100m가 넘는 바닥가재 혹은 200톤짜리 개처럼 상상만으로 무시무시한 갑각류가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러지 말라는 법도 어디 없지 않은가. 옛날에는 육상 동물들, 즉 지질시대의 네발 짐승이나 원숭이 같은 용장류, 파충류, 조류들까지도 문찍이 거대했다. 조물주는 동물을 거대한 틀로 짜 만들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지구의 중심은 끝없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 깊은 곳에서는 본디의 모습을 변함없이 간직한 이전 시대의 거대한 생물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바다 중심부에서는 우리의 수백 년이 몇 년과 같고 우리의 수천 년이 수백 년 같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거대한 종의 마지막 변종이 아직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꿈속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공상은 그만둘 때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상이 무서운 현실로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 모두들 이 사건에 대해 각자 이견을 가지고 있고 대중은 전설 속의 바다뱀과 전혀 공통성이 없는 경이로운 생물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 가운데서도 이것을 그저 과학이 풀어야 할 숙제쯤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해상 교통의 안전을 위해 무서운 괴물을 바다에서 몰아내자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이 의견을 적극 지지하였다. 상공업 관련의 신문들은 주로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선박과 무역, 로이드, 여객선, 해운과 식민 같은 잡지들도 보험료를 올리려고 혈안이 된 해상보험 회사들의 사부와 의견을 같이 했다. 일단 여론이 분명해지자 제일 먼저 미국이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뉴욕에서 일각고래를 추적하기 위한 원정을 준비할 것이다. 쾌속순항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가능한 빨리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페러것 함장은 어떤 무기든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었기에 서둘러 순양함을 무장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괴물을 추적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는 이상하게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2달 동안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괴물을 만났다는 배도 없었다. 일각고래는 자신을 잡으려는 인간들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다. 사람들은 괴물에 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댔다. 심지어 대서양을
횡단하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래서 농담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영악한 놈이 해저 케이블로 전해지는 정보를 중단해서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사정이 이러니 훌륭한 사냥 장비로 무장한 순양함은 도대체 어디를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차츰 초조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6월 3일에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하이로 가는 한 증기선이 3주 전에 북태평양에서 괴물을 보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두 대륙은 삽시간 흥분에 휩싸였다. 페러거 탐장은 24시간 안에 떠나기로 했다. 식량을 실었다. 석탄도 넘치도록 세웠다. 승무원 면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빠짐없이 승선했다. 이제 보일러에 불을 붙이고 닷을 올리는 일만 남았다. 반나절도 지체할 수 없었다. 페러거 탐장은 오로지 출항생각뿐이었다. 그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브루클린 부두를 떠나기 3시간 전 쾌속 순양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부두를 떠나기 3시간 전에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 한 장을 받았다. 파리 자연사 교수 아로나그 박사 귀향 뉴욕 5번가 호텔. 박사님, 만일 에이브리햄 링컨의 원정을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미국 정부는 기꺼이 박사님을 프랑스 대표자로 맞이하려 합니다. 페러거 탐장이 박사님께서 쓰실 선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해군 장관 J.B. 홉슨.